1939년 10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독일이 2차 대전을 시작하거든요. 폴란드를 점거한 독일이 취한 거는 그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 거주하게 하죠. 이걸 일명 게토라고, 유대인들을 구분한 거죠. 옷으로도 구분하고 표시로도 구분하고 지역으로도 이제 구분한 거죠.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거주를 했죠. 그래서 1943년에 4월 달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나와가서 강제 퇴거를 또 시키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대인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바르샤바 봉기라고 하는데 1944년 4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한 달 정도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 정도 그 안에 있던 유대인이 나치를 상대로 투쟁했던 역사, 이거를 바르샤바 게토 봉기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7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13,000명이 죽었고 7,000명이 총살을 당했고 나머지 약 5만 명은 강제 이주 시설로 옮겨갔죠. 이 바르샤바 이 자리에 당시에 봉기를 기념해서 바르샤바 게토 봉기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있는지 몰랐죠? 사실 독일 사람들이나 관련자들이나 혹은 유럽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거 알 수 없죠. 아마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지금 이런 비석이 있는 거 당시에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 그런데 1970년 12월 7일 지금까지도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울리게 하는 사건이 이 비석 앞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와 조약을 맺기 위해서 12월 6일, 7일, 8일, 2박 3일 폴란드에 머물렀는데 7일 날 일정이 없던 이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 앞으로 간 거죠. 그때는 이제 날씨가 추웠고 비가 조금 왔는데 그래서 바닥이 젖어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거죠.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폴란드 사람들도, 폴란드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빌리 브란트 수행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죠. 훗날 자서전에서 빌리 브란트는 그때의 행동을 독일의 현대사는 상처로 얼룩져 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당시에 이 무릎 꿇은 행동을 대해서 회고를 했습니다. 10월 8일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그 서거일이죠. 당시 이걸 준비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좀 뒤늦게나마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독의 4대 총리인 빌리 브란트는 1913년 독일 북부 도시 리벡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헤르베르트 어네스트 칼 프람인데 이 빌리 브란트라는 이름은 노르웨이로 20살 때 망명을 해요. 망명지에서 쓰던 이름입니다. 그게 나중에 독일 돌아와갖고 아예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개명을.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빌리 브란트가 아니죠. 빌리 브란트는 사생아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그냥 어머니하고만 자랐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의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본인의 그 친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머니가 미혼모인 것처럼 할머니도 미혼모였어요. 근데 그 미혼모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한테 프롬이라는 성을 받았는데 할아버지와 빌리 브란트는 전혀 관계가 사실 없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빌리 브란트가 자서전에 보면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자기는 그 뿌리에 대한 박탈감, 그런 상실감, 애절결핍으로 방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도 그렇고 서양인도 그렇고 자기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나마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도 자기의 혈육으로는 관계가 없고 이게 아마 박탈감이 있었나 봐요. 동양도 서양도 결국은 피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아마 빌리 브란트가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개인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빌리 브란트를 추모할 때 사생아 출신의 이런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박수를 많이 쳐요. 그런데 빌리 브란트가 정치할 당시에는 이것이 박수받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비난받고 정적들한테 공격당하는 그런 만한 가정의 신상이었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나쁜 정치인들이죠. 그런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빌리 브란트는 대신에 이런 너무 저질스러운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학자라든가 문학가, 지성인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공격 때문에 오히려 좋은 동료들, 친구들도 얻게 되었죠. 빌리 브란트는 그 노동자 출신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1930년 17살의 나이에 독일 3인당, 독일 사회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17살 때. 빌리 브란트는 당시 사회당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율리우스 레버를 만나는데 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3인당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3인당한테 실망도 하고 1년 만에 3인당을 탈퇴를 합니다. 독일 3인당을 탈퇴하고 그 3인당보다 더 진보적이었던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SAP라고 불리는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대단한 결정이에요. 왜냐면은 원래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이 율리우스 레버가 3인당에 있던 장학금을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걸로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당을 탈당하는 바람에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 취업을 해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SAP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러던 중 1933년 독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933년 어떤 해인지 아세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해예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독일은 이제 나치 독재가 시작이 되죠. 히틀러가 제일 싫어했던 인종이 유대인이라면 제일 싫어했던 단체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3인당도 사회주의당인데 이거보다 더 진보적인 게 SAP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SAP를 탄압을 하죠. 그래서 20살 때 빌리 브란트가 노르웨이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망명하면서 이름을 빌리 브란트라고 가명을 쓰는 거죠. 노르웨이에서 빌리 브란트는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로서 글을 많이 썼는데 어떤 글을 많이 썼냐면 독일을 위해서 유럽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유럽이 지금 되게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 유럽은 통합해야 된다. 하나로 완전히 합쳐지는 건 아니더라도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을 빌리 브란트는 이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해서 기자로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노르웨이도 독일에게 점령이 돼요. 노르웨이에서 다시 스웨덴으로 망명하죠. 노르웨이가 독일에 점령됐으니까. 그렇게 망명 생활을 했는데 결국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패전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8년 다시 독일 국적을 회복하고 이름을 아예 빌리 브란트로 개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빌리 브란트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전범국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됐죠. 그 대가가 뭐예요? 분단된 거예요. 분단. 하나의 독일이었는데 분단. 전범국가로서. 아니 독일은 전범국가로서 분단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분단된 거야 그러면? 우린 전범이 아닌데.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하나로 뭉쳐 있으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쪼개버린 거예요. 반으로. 힘을 빼려고. 근데 우리 한반도는 왜 도대체? 우리는 피해자인데 2차 대전 전범인 일본의 피해자인데 왜 우리나라는 도대체 분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소련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에서는 전범이니까 나누고 한반도는 또 다른 이유로 나누고 그러니까 강대국의 그런 이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인데 베를린도 반으로 나눠요. 베를린 자체를 다 누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베를린 자체를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당시 독일에 있던 베를린에 있던 빌리 브란트는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으로 봤을 때 어디를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가야 돼. 동쪽이 공산주의고 서쪽이 자유주의 진영이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동독으로 가야죠. 동독을. 근데 동독을 안 가고 서독을 택해요.
왜냐하면 빌리 브란트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스페인 내전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의 모습도 본인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이 폭력성 같은 걸 봐요. 빌리 브란트가 평생 추구한 가치는 뭐냐면 평등하고 평화거든요. 공산주의가 평등과 평화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실현돼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정치적인 실체로 드러났을 때 보니까 전혀 평등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은 거잖아요. 스탈린이 어디 평화로워요? 북한이 평등해요? 공산주의가? 하나도 안 평등하다고요. 저런 무법천지가 어딨어요. 평등하지 않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래서 실망한다고요, 빌리 브란트가. 그래서 결국 서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빌리 브란트가 사회주의 사상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서독에서도 3인당에 다시 입당을 해요. 그리고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서 1957년에는 서베를린 시장이 돼요. 서베를린 정치인으로서 빌리 브란트의 가장 큰 관심은 분단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의 통일운동가처럼 독일이 분단됐는데 통일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빌리 브란트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평생 그걸 위한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독일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분단된 이유가 뭐예요?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피해 국가들에게 독일의 나치들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사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독일이 이런 나치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를 알릴 필요가 있었죠. 빌리 브란트가 볼 때 나치즘이 태동한 거, 독일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독일인들은 나치를 굉장히 수치스러우게 여겨요. 지금이요.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은 자기들이 이 시대는 이렇게 놓고 그 시대를 별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말 창피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런 나치가 나온 이유가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다.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결국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우습게 본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건 민족주의. 독일 사람들은 애국가가 잘 안 부르잖아. 그래서 애국가가 우리 민족들의 그런 정서를 통일시키고 우리 되게 고양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부른다고요. 잘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런 거. 국기에 대한 맹세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독일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런 민족주의가 결국 나치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족주의, 또 제국주의, 나라가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약탈하는 거잖아요. 제국주의, 파시즘 이런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반성과 더불어서 초국가주의,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실현을 통해서 독일 분단이 극복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면은 결국 유럽이 통합됐는데 서독과 동독이 통합 안 되겠어요? 통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럽의 통합을 원했죠. 근데 노르웨이에서 기사할 때도 전체 유럽의 통합을 원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지금 유럽은. 그때까지 유럽은 그냥 유럽이었다면 진짜 하나의 유럽. 근데 지금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으로 있을 때 유럽은 어떤 유럽이에요? 동유럽과 서유럽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완전히 나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럽이 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죠.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 근데 그런 시대 때에도 빌리 브란트는 하나의 유럽을 꿈꿨다고요. 그러면서 동서 독일의 통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화해가 돼야지 독일도 화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유럽과 서유럽이 이렇게 대립하는데 독일만 통합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유럽의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의 총리는 기민당의 아데나워였어요. 기민당이 뭐 같아요? 기독교 민주당. 당시 기독교 민주당의 정책은 서방 정책이었어요. 서방 정책. 서방 정책은 뭐냐면 독일이 동독을 국가로 보지 않고 동독과 국교를 맺은 나라하고는 외교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하고는 외교하지 않는 거예요. 소련을 제외하고는. 이게 서방 정책이에요. 이 서방 정책은 1956년 당시 서독의 외무 차관이었던 칼슈타인, 이 사람이 외교 원칙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독은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와 외교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할슈타인 외교 원칙인데, 이것 때문에
서독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빌리 브란트 당시 총리였던 이 아데나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서독의 정책이었죠.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독이 주도해서 1961년에 베를린에 장벽이 세워지죠. 베를린 장벽. 그때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동서가 나눠져 있었는데 아예 61년에는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베를린 시장이 빌리 브란트였다고요. 이 아데나워도 빌리 브란트처럼 유럽의 통합을 주장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아데나워가 주장하는 유럽의 통합은 서유럽의 통합이에요. 서유럽. 동유럽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고 서유럽만의 통합. 근데 빌리 브란트가 볼 때는 그거는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 서유럽끼리 똘똘 뭉치면 동유럽에 뭉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은 더 갈등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의 동독과 서독은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게 두 세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이 뭉치면 이거는 큰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스파르타 동맹이 결국 전쟁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유럽이 통합돼야 되는데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동유럽까지도 다 같이 통합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빌리 브란트가 거의 유리했죠. 그러니까 공격도 많이 당하고 의심도 많이 당했대요. 지금은 너무 이게 대단하다고 평가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유럽이 사실 나온 건데 지금은 박수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박수받지 못했다고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가 이런 점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 평화를 위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1969년 10월 빌리 브란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독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참 어려웠죠. 좌절도 많이 하고 전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세 차례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일능과의 연정을 통해서 연합정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있으면 왜 연합정부를 하겠어. 그냥 3인당 혼자 정책을 해버리지. 근데 결국은 김인당과의 정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 총리가 되겠어요. 정책 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런 소신 그리고 평화 정책 그리고 동독 그리고 동유럽과의 화평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일명 동방정책이라고 해요. 동방정책. 지금까지는 서방정책이었죠. 서방하고만 한다는 거예요. 외교를. 자유주의 세력하고 공산주의 배격하고. 근데 빌리 브란트 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공산주의 진영하고도 손잡고 화해하고 외교하는 거예요. 이게 빌리 브란트가 시작한 거예요. 이게 동방정책입니다. 이게 독일의 역사를 바꿔버린 정책이죠. 사실은. 빌리 브란트는 아데나워 총리 시기 외교 원칙이었던 아까 말한 할순타의 원칙 있죠. 소련 이외 공산주의 국가와는 외교하지 않는다. 이거를 포기합니다. 정식으로 포기하고 동유럽 여러 나라에 대한 접근을 시작하죠. 그리고 1970년 8월 달에 조인된 서독 소련 조약에서 소련과 조약을 하는 거예요. 빌리 브란트 정부는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그런 동독의 국경선을 인정을 해요. 그냥 실제로는 동독과 서독이 분裂됐죠. 국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있는데 이걸 아무도 말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나라 국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장 3주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예요. 한반도.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땅이에요. 헌법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봤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단 국가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실체를 인정 안 한다고요. 국가를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런데 독일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빌리 브란트가 영토를 인정한 거예요. 독일 영토는 여기까지. 실제로는 영토 불구하고. 근데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국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빌리 브란트가 볼 때는 그런 실체의 인정에서부터 서로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영합하는 정치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동독의 국격을 인정한 것 때문에 비난받고 그리고 그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의심하기도 시작하고 미국까지도 빌리 브란트를 막 의심의 눈으로 봐요.
지난번 체 개발할 때 봤지만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정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지원하고 독재 정권이고 아주 폭력적인 정권도 막 지원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마 서독이 남미 국가처럼 당시 힘이 없는 국가였으면요. 미국이 할 수만 있었으면 여기도 아마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빌리 브란트를 총리에서 아마 끌어내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지, 독일이라는 나라한테는. 할 수만 있었으면 아마 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의 이 정책이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요. 이게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요. 1970년 8월 달에 소련과 조약 맺었고 이 12월에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와 조약을 맺기 위해서 폴란드를 갑니다. 1970년 12월. 왜냐면 폴란드가 2차 대전 중에 가장 사실은 피해를 많이 받은 장소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당시 폴란드는 동유럽이죠.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이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 사건을 볼 때 생각할 때 잘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라고요. 같은 서유럽 국가가 아니고 같은 서유럽 국가끼리 이해관계가 있는 좀 친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로서 서독과 관계가 좋지 않던 국가예요. 현재도. 근데 서독의 총리가 폴란드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폴란드 내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1905년에 그 땅을 자기들이 귀속했거든. 그때 강압적으로 귀속한 게 어떻게 지금 이런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독일도 혹시 나치 시절에 이 땅을 뺏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오는 거 아니냐. 자기 땅인 것처럼.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불쾌했다고요. 그리고 서방 사회에서는 또 왜 가냐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랬을 때 빌리 브란트가 일정이 없던 1970년 12월 7일 이 바르샤바 게토 기념비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죠. 놀래고 폴란드 내에서는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취재를 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회고고 수십 년 후에 이때 막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무릎을 꿇었냐? 그랬을 때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로는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약 30초 정도 이렇게 묵념하고 하죠. 빌리 브란트의 이 사과 장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성이 담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과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요. 아베 같은 정치인들하고는 결이 다른 정치인이죠. 나 부끄러운 그런 위안부 협상 하고 와서 일본 수상한테 뭐 했어요?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죄 편지 한 장 써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요번에? 그러니까 아베가 국회 나와갖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턱글만치도 그럴 생각 없다. 그러니까 무능한 정부고 그리고 정말 오만한 총리예요.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해요, 이거를. 그냥 사석도 아니고 국회에서 아주 뻔뻔하고 오만한 인간인데 빌리 브란트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사람이죠. 멍청한 정부고. 빌리 브란트의 이 정책이 결국은 그 서독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1970년 빌리 브란트를 시작으로 20년간 꾸준히 이 화해 정책이 동방 정책이 지속되면서 동성 간의 그 냉전이 녹여지고 결국 1980년도에 통일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40년 전에 이 빌리 브란트의 사과 장면 그리고 동방 정책을 막 칭찬해요. 누구도 거의 뭐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독일 통일됐잖아요. 통일돼갖고 유럽에서 제일 부자 아니에요. 잘 살고 있고. 일본 같은 국가와 비교할 때 모든 나라가 다 독일 박수치거든요. 진정한 사과는 이런 거다. 누구도 독일을 전범국가, 나치국가라고 지금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지금의 독일은. 일본하고 달라요. 근데 그런 시작이 빌리 브란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하고 돌아갔을 때 여론에서 엄청나게 욕했어요. 독일을 망신시켰다고. 무릎 꿇었다고. 엄청나게 망신시켰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빌리 브란트가 매우 아끼던 비서 퀸터 기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독일의 스파이였어요. 이게 밝혀져요. 엄청난 스캔들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빌리 브란트가 총리를 사퇴하고 내려와요.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또 빌리 브란트는 개인사적으로 여성 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빌리 브란트를 추모하면서 저는 빌리 브란트를 막 신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무음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리 브란트가 훌륭한 점은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확신, 가치, 이게 뭐냐면 평등과 화해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구했어요. 근데 이상적으로 추구만 하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정치인이 됐을 때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퇴임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실천하는 행동을 했고, 나중에는 또 카스트로, 체가베라 할 때 했죠. 피델 카스트로, 고르바초프, 등소평, 공산국가의 다 수뇌부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동서간의 냉전 종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힘을 쓰고, 1990년대에는 걸프전 때예요. 사담 후세인을 만나가지고 당시 독일인 150명이 이라크에 인질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내기도 하고,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가장 눈에 보이는 결실은 뭐예요?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89년에. 이거야말로 결실이잖아요. 이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초석을 닦은 사람이 빌리 브란트죠. 그래서 이후에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통일되는데 공로자로서 추앙되었고, 독일이 통일되고 2년 후에 췌장암으로 사망했죠. 한국 정치인들이 빌리 브란트의 길을 사실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북한 정책은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화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북한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봉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정치인들이에요. 미래가 없는 정치인.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계속 힘으로 눌러갖고 결국 얻는 게 뭔데요? 나중에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화해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 그래서 더 잘 사는 우리나라로 가야 되는데 미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도 다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도 했고 타임지에도 실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열매도 거의 다 맺을 뻔했죠, 사실은.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그 열매예요. 개성공단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한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여기서 김정일이 군대를 물린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근데 지금은 개성공단까지 다 무효화되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나라가 후퇴하는 시기인 거죠. 이런 면에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고, 그런 정책을 피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로 뽑아야 되고, 그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빌리 브란트를 추모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빌리 브란트 같이 미래를 걱정했던, 그리고 빌리 브란트의 열매로 지금 독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겠고,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